너 아버지가 그 병원에서 눈 감기 이틀 전에 내 손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 한 푼도. 그때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네 아버지 옆에 끝까지 있지도 못했어. 사람은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인생을 가장 모릅니다. 매일 전화하고 매주 얼굴을 보고 때로는 같은 밥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참고 있는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어머니는 올해 68입니다. 혼자 산 세월이 33년. 제가 22이던 해에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어머니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곁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습니다. 재혼을 하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왜 축하한다는 말보다 왜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왔는지 모릅니다. 55살 먹은 사람이 자식 다 키우고 손자까지 본 사람이 고작 그 한마디에 왜 그렇게 심장이 내려앉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결심한 남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초라했던 시절, 가장 숨기고 싶었던 기억 속에 이미 존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잊었고 어머니는 잊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이야기는 한 노인의 재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겁게 돌아오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주방에서 무언가를 볶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거실까지 번지고 있었고 창밖에는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오후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보통 저녁 6시쯤 전화를 하셨습니다. 밥은 먹었냐? 며느리는 잘 있냐? 손자 감기는 나았냐? 항상 같은 순서였고 항상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가 습관처럼 익숙했고 습관처럼 짧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오후 2시였습니다. 어머니가 낮에 전화를 하신 건 꽤 오랜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도 별일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니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밥 한번 같이 먹자. 소개할 사람이 있어서. 소개할 사람. 그 말이 귀에 들어온 순간 저는 뉴스를 끄고 자세를 바꿨습니다. 소개할 사람이라는 표현은 어머니가 평소에 쓰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이면 그냥 누구 아줌마 친구면 그냥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소개할 사람이라는 말 안에는 뭔가 의도적인 설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가면 알아. 좋은 사람이야.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셨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 소개할 사람, 그 두 마디가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맴돌았습니다. 주방에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누구 전화야? 어머니, 무슨 일 있어?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도 없고 제 짐작이 틀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짐작이 자꾸 머릿속을 건드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어머니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아. 소개할 사람이 있다는데. 아내는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저와 똑같은 짐작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설마 남자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지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왜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오는지 그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33년, 어머니가 혼자 살아오신 세월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데려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그냥 그렇게 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편하신 거라고, 그게 어머니의 방식이라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면서 혼자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어머니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제가 편했으니까. 토요일까지 나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나흘 동안 저는 생각할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걱정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이런 결정을 쉽게 하시면 안 된다. 혹시 사기꾼은 아닐까? 요즘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 결혼이 많다더라. 뉴스에서 봤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면 어머니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하나와 약간의 예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대단한 재산은 아니지만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라면 그 정도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걱정이 점점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심이 쌓이니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스스로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저는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직업은 뭐고 나이는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질문이 쏟아지자 어머니는 잠시 조용해지셨습니다. 토요일에 만나면 되지. 왜 미리 물어? 그냥 알고 싶어서요. 캐묻지 마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짧은 말투 속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방어적이라기보다는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아내도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숫자가 많아지면 상대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명분을 댔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감정이 흐트러지는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식당은 서울 동쪽 끝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동네 근처였습니다. 저는 차를 몰면서 계속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어머니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정말 좋은 사람이기는 한 걸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왜 하필 지금일까? 어머니는 68입니다. 저는 55입니다. 이 나이에 이 결정을 왜 20년 전에는 안 하셨을까? 왜 제가 어머니 곁에서 뭔가를 드릴 수 있었을 때는 안 하셨을까? 그 물음이 가슴 한켠에 걸린 채로 식당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려 식당 문 앞에 섰을 때 잠깐 발이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먼저 보였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평소에 보던 모습과 조금 달랐습니다. 옷이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수수한 색의 옷을 즐겨 입으셨는데 그날은 밝은 베이지색 자켓을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도 새로 하신 것 같았습니다. 굽은 어깨가 조금 펴져 있었고 표정이 낯설게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낯선 얼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0 가까이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머리는 거의 희었습니다. 굵고 투박한 손이 테이블 위에 얹혀 있었고 특별히 잘생기거나 세련된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남자도 일어났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저는 남자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인가 하는 느낌. 처음 보는 얼굴인데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은 그 이상한 감각. 뇌의 어느 구석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떠오르려는 것 같았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잠깐 무시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긴장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박 선생님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과하게 예의를 차리거나 반대로 너무 편하게 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적당한 거리감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리감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잘 보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준혁입니다. 짧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주문하셨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나물 몇 가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남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메뉴판을 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 작은 모습이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지만 대화는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남자 사이에서 이것저것 연결하려고 하셨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면서도 대답을 반쯤만 들었습니다. 남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보다 그 사람의 태도와 표정을 더 자세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전엔 작은 가게를 했는데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어떤 가게요? 남자는 잠깐 멈췄습니다. 분식집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뇌의 어느 오래된 곳에서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 분식집, 그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 함께 따라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좁은 가게, 기름 냄새와 국물 냄새가 섞인 공기,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내밀던 손. 저는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나이가 들어 변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이 같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고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의 눈. 혹시 말이 반쯤 나왔다가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것,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오랜만이네. 많이 컸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시간이 거꾸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어느 골목, 무릎이 나온 청바지를 입고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좁은 가게 앞에 서 있던 저,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뚝배기를 내밀던 그 손. 그 손이 지금 제 어머니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표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놀랐냐는 말도
알아봤냐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 표정 속에 오래 기다린 사람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뒤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한테 아들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 잘 됐다고 하시더라. 그 말이 이상하게 꽂혔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어머니와 오래 이야기를 나눠왔다는 뜻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보증한다. 어머니가 누군가를 보증한다는 말을 쓰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보다 먼저 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고마움이 아니었고 반가움도 아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갑자기 끌려 나올 때 그 기억과 함께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같이 딸려 나올 때의 그 불편함. 저는 그 시절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난했고 무력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는 끝났지만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오면서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곽도로를 달리면서 그냥 앞만 봤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들어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오래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눈치를 채고 먼저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동안 천장을 봤습니다. 분식집, 그 단어 하나가 좁은 방처럼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22이 됐을 때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에게 그것은 정말 무너짐이었습니다. 비유가 아닌 실제로 서 있을 바닥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해 봄에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일어나셨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를 부른 건 어머니셨는데 그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뛰어가면서도 저는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한 분이셨으니까요. 아파본 적도 없고 병원을 가신 적도 거의 없는 분이셨으니까요. 하지만 병원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린 끝에 의사가 나왔을 때 그 표정에서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의식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어지는 관을 달고 누워 계셨고 우리는 면회 시간에만 잠깐 들어가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하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아버지는 이미 거기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상태가 2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2달 동안 어머니와 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너무 애를 쓰셨습니다. 병원 면회를 빠지는 날이 없었고 집에 오셔서도 밥을 차리시고 빨래를 하시고 아버지 퇴원 후를 준비하신다며 무언가를 계속하셨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게 눈에 보였는데도 눕지 않으셨습니다. 울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니, 울지 않는 게 아니라 울 시간이 없는 것처럼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반대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 2학년이었는데 학교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신 병원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돌아가는 세상 사이에서 어디에도 서 있지 못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절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차갑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아버지가 위태로운데 돈 걱정을 했다는 게 인간적이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는데 그 인쇄소가 아버지 없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나가야 했고 기계 할부는 남아 있었고 아버지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모아두셨던 돈이 있었는데 그게 한 달 만에 절반이 됐습니다. 2달째에 거의 바닥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편의점, 낮에는 건설 현장 잡부, 저녁엔 식당 설거지 몇 가지를 겹쳐서 했습니다. 잠을 사서 하는 것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너무 적었습니다. 모아도 치료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회사 정리를 하면서 거기서도 조금씩 건지려 하셨지만 빚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아프기 직전에 기계를 새로 들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빚은 그쪽에서 더 크게 터졌습니다. 그 시절 저는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침은 굶고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때웠습니다. 저녁은 식당에서 일이 끝나면 남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게 그날의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속이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무렵
우연히 들어간 가게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있는 좁은 골목이었는데 거기 분식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박씨분식이라고 써 있었고 유리창에는 오래된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오래된 가게 특유의 낡은 느낌이 있었지만 안에서 국물 냄새가 나와서 발이 멈췄습니다. 들어간 건 솔직히 말하면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주머니를 털면 몇백 원이 있었고 그걸로 뭔가를 살 수 있을까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니 라면이 1,000원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뭔가에 이끌려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고 그냥 사람을 그대로 보는 눈. 저는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다고 말하려다가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앉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냥 앉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따뜻한 라면이 나왔습니다. 그 라면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날 그 가게 안에서 저는 그냥 울었습니다. 조용히 숨죽여서. 가게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게 쳐다보지도 않았고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카운터 뒤에서 무언가를 닦으며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견딜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가게를 자주 갔습니다. 항상 돈이 부족했고 항상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내줬습니다. 어떤 날은 라면이었고 어떤 날은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받아먹으면서도 저는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갚겠다는 말도 죄송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냥 먹고 나왔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저는 그 기억을 오래 묻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먹고 살만해지고 아이가 생기고 집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서 저는 그 시절 일들을 일부러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른 사람 같았고 그 다른 사람의 기억은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2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새벽에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편의점 새벽 알바 중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뛰었는데 이미 어머니는 아버지 손을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그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은 건 작은 집 한 채와 이제는 빈 인쇄소였습니다. 빚은 아버지 사망보험금으로 겨우 정리가 됐고 그나마 남은 게 그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어머니는 가게 일을 도우시면서도 늘 아버지 뒤에 계셨는데 그때부터 어머니 혼자 앞에 나서야 했습니다. 파출부 일을 시작하셨고 나중엔 작은 구내식당 주방일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학교에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너는 다녀야 한다고. 저는 그 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학교에 돌아갔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아르바이트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감당하시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어느 순간 그 분식집을 가지 않게 됐습니다. 처음엔 골목을 지나다 그냥 들어가지 않았고 다음엔 그 골목 자체를 돌아가게 됐고 그러다 어느 날 그 가게가 있던 골목이 기억에서 흐릿해졌습니다. 그렇게 잊었습니다. 일부러 잊은 것인지 바빠서 잊은 것인지 부끄러워서 잊은 것인지 지금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세 가지가 다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제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저는 계속 한 가지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가 어머니와 아는 사이라는 것, 그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어머니가 그 사람을 알게 된 건 언제였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였을까? 아니면 그 전이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 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일은 매년 4월 중순입니다. 그 날짜가 다가오면 저는 항상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특별히 뭔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고 어머니와 밥을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은 단순히 아버지가 그리운 것만이 아닙니다. 그 무거움에는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어렴풋한 죄책감이 섞여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놓쳤는지는 몰라도 뭔가를 놓쳤다는 느낌이 그 날짜마다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그 느낌이 더 구체적으로 됐습니다. 토요일 식사 이후로 어머니와 2번 통화를 했는데 2번 모두 이상하게 짧게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아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먼저 꺼내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날씨 이야기와 손자 이야기로 시간을 채우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먼저 오셨습니다. 예고 없이 오신 건 꽤 오랜만이었습니다. 점심때 초인종이 울려서 나갔더니 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뭔가 드시겠다고 오셨다기보다는
뭔가를 말하러 오셨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거실에 마주 앉았을 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박 선생님 어떻게 알아보았냐? 그냥 보는 순간 알았어요. 많이 변하셨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이 언제부터 아는 사이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한번 보셨습니다. 너 아빠 병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 즈음 예상은 했지만 그 말을 실제로 듣는 건 달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어머니는 잠깐 쉬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고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일에 집 일에 정신없이 바빴는데 어느 날 그 골목 분식집 앞을 지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골목은 우리가 살던 동네에서 병원으로 가는 지름길 근처였습니다. 어머니도 그 가게 앞을 몇 번 지나쳐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너무 지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발이 안 떨어지셔서 가게 앞에 잠깐 서 계셨는데 그분이 안에서 보시고 들어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물 한 잔 얻어 마셨는데 어머니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짧은 말 뒤에 얼마나 긴 이야기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가끔 그 가게에 들르셨다고 했습니다. 병원 오가는 길에 잠깐씩. 그분은 늘 음식을 주셨고 어머니는 늘 돈을 내려 하셨지만 그분은 받지 않을 때가 많으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이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 그냥 있는 사람이야. 그때 그냥 있는 사람. 그 표현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어머니는 그 가게를 가끔 찾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2달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그 가게가 작은 동네 가게라 단골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어머니의 말투에서 느껴졌습니다. 더 있어요? 제가 묻자 어머니는 잠깐 저를 보셨습니다. 있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제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치료가 길어지고 돈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할 무렵 어머니가 그분에게 돈을 빌리셨다는 겁니다. 빌리신 게 얼마예요?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평평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때 돈으로 500만 원. 그 당시로서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냥 빌려주셨어요? 조건 없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500만 원을 조건 없이 빌려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왜 갚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갚으려 했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리하고 나서 나눠서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됐다고 하시더라. 그 사람이 됐다고 했다는 게 어머니 입에서 나왔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하셨어요? 어머니는 잠깐 고개를 떨구셨다가 다시 드셨습니다. 가끔은 그랬지. 오가다 보면 들르기도 하고 그냥 밥 한 끼 먹고 오는 거지. 뭐 그런 거야. 뭐 그런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 안에 담긴 것들이 얼마나 많을지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어머니는 그 사람과 가끔씩 밥을 먹었고 어머니의 시간을 그 사람은 가까이서 봐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제야 이상한 것들이 연결됐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워 보이지 않으셨던 이유, 어머니가 당신의 일상을 저에게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유, 어머니가 혼자이면서도 혼자가 아닌 것 같았던 이유, 그리고 그 시간을 저는 몰랐습니다. 알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살짝 움츠러드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후회했지만 이미 나간 말이었습니다. 말하면 뭐라 할 것 같았지.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말하면 뭐라 할 것 같아서 30년을 말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느끼셨다는 것, 저로 인해 그렇게 느끼셨다는 것. 어머니는 잠깐 손을 무릎 위에 모으셨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와 오랜 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많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저도 더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30년은 제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른 30년 안에 제가 잊어버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어머니의 30년을 조용히 채워왔다는 것을. 저는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오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그런 손이 있었다는 걸 저는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요? 인간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사실 앞에서도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저항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저항이 어디서 오는 건지 스스로 설명이 안 되는데도 그냥 싫다는 감정이 먼저 자리를 차지합니다. 저는 그게 이기심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녀가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전부 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어머니와 어떤 관계였는지, 500만 원 이야기까지 아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야 그렇겠지. 그럼 됐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됐다는 말이 너무 간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된 게 맞는지 안 된 건지를 저는 아직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걸 단 한마디로 끝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행복해지는 게 싫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다는 걸 아내도 알았을 겁니다. 그 뒤로 저는 며칠 동안 이상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생각의 대부분은 그 남자에 관한 것이었고 그 생각들은 하나같이 의심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일이라는 사람, 분식집을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가게를 닫고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게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수입은 있는지,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전에 결혼은 했는지, 자식은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씩 머릿속에서 질문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을 하기 싫었습니다. 그 질문들이 나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 질문들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는 건 사실이었으니까. 결국 저는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은 저보다 3살이 많습니다. 어머니와는 저보다 연락이 적습니다. 오래전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면서 가끔 명절에만 올라오는 형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가깝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에게 어머니 재혼 이야기를 꺼내자 형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말했어? 응, 그 남자 어때? 저는 말을 골랐습니다. 나쁜 사람 같진 않아. 근데 잘 모르겠어. 돈은? 역시 형도 그게 먼저였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걱정이지. 형은 잠깐 생각하는 것 같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재산이 뭐 있어봐야 아파트 하나잖아. 그거 날아가도 우리가 모실 거잖아. 근데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낫지 않아? 저는 형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은 한 번도 만난 적 없잖아. 만나봐야 알지. 그야 그렇지. 한 번 올 수 있어? 형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언제? 이번 주말에. 좀 어렵겠는데. 역시나였습니다. 형은 늘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최대한 멀리서 판단하고 직접 나서는 걸 피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이런 순간에 그게 느껴지면 섭섭함이 올라왔습니다. 알았어.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자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주 목요일 저는 생각을 정리하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분 직접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둘이서. 어머니는 잠깐 침묵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나쁜 말 하려고? 그 질문이 찔렸습니다. 아니요. 그냥 알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잠깐 더 침묵하신 뒤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 토요일 오후 저는 그 남자를 단둘이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연락을 해두셨는지 박성일이라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동네 근처의 작은 커피숍이었습니다. 마주 앉아 저는 잠깐 그 사람을 봤습니다. 첫 번째 식사 자리에서보다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옷은 수수했고 특별히 꾸민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시계도 없었고 반지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떻게 연락하게 되셨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 주셨어. 오래전에. 나는 그냥 있었는데. 그게 언제예요?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두 해 뒤였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22이었으니 그 이후 일이 2년이면 제가 23이나 24때입니다. 저는 그 무렵에 이미 그 골목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그 가게에 안 가고 있었는데. 알아. 그 두 글자가 이상했습니다. 알아. 그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가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으셨어요?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지. 아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저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에게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더 힘드셨으니까 제가 힘들다는 말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어머니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없다고 봐야지. 예, 나도 없어. 같이 없는 거야. 그 말이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방어하거나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처럼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게 문 닫고 나서 남은 게 별로 없어? 나는 어머니한테 기댈 생각 없고
어머니도 나한테 기댈 생각 없는 거야. 그냥 같이 있겠다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음 질문을 준비하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겠다는 것. 그게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의심이 됐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단순할 수 있냐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전에 결혼하셨어요? 했었지. 오래전에 헤어졌어. 자식은요? 없어.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처음으로 잠깐 저를 가만히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거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어머니한테 물어봐.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막힌 말문 안에서 제가 계속 이 남자를 의심하면서도 그를 나쁘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숍을 나오면서 저는 무언가 더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지 않은 것이 제가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공격적이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할 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그 말은 이미 공기 속으로 사라진 뒤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박성일이라는 남자를 단둘이 만나고 온 뒤 저는 며칠 동안 더 복잡한 상태가 됐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나쁜 사람일 거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만나고 나서는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인 건지 받아들이고 싶은지 저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며칠째 저를 지켜보다가 어느 날 저녁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뭔가 더 하고 싶은 말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밥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없어. 있는 것 같은데. 없다고.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아내가 맞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무엇을 향한 말인지 스스로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이 얼마 전에 너 만났다 하더라. 괜찮았냐? 네, 이야기 잘했어요. 뭐라고 했어? 그냥 여러 가지요. 어머니는 잠깐 기다리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준혁아, 이름을 부르실 때는 보통 무슨 말을 하시려는 게 있는 때였습니다. 응, 박 선생님 좋은 분이다. 내가 믿는 사람이야. 내가 허락해줬으면 좋겠다. 허락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68입니다. 자식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말을 쓰셨습니다. 그 말 속에 어머니가 얼마나 조심스러우셨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저를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해지는 게 스스로 느껴졌습니다. 응, 그분이 어머니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닌지 정말 모르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그 안에 무거운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그런 경우 많잖아요. 뉴스에서도 맨날 나오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노리는 사람들 있다고요. 어머니가 그걸 모르실 수 있잖아요. 이준혁아, 저는 걱정이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걱정이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한번 나가기 시작한 말은 쉽게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셔야 해요. 결혼하더라도 재산 정리는 따로 하셔야 하고 무슨 서류든 함부로 사인하시면 안 돼요. 그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머니가 그 두 단어를 천천히 반복하셨습니다. 그 반복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웃음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보다 더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30년 혼자 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것 같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알아도 모를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이준혁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어머니를 걱정해서요. 걱정이 아니야. 어머니의 말이 짧고 단호했습니다. 그게 걱정이면 너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외로운지 물어본 적이 없어?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같이 밥 먹자고 먼저 전화한 적이 없어? 왜 기일에만 오고 명절에만 와서 어머니 잘 계세요? 그게 전부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 걱정하는 게 아니야. 내 걱정하는 거야. 엄마가 다른 사람 생기면 내 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 거야. 그 말이 공기를 가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박하려고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자리 같은 거 따로 없어. 다 있어. 그러니까 걱정 마라. 그리고 어머니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안방에 있었고
집안 어디서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어머니의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외로운지 물어본 적이 없어?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우실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외롭다고 하시면 그 외로움을 제가 채워드릴 수 없다는 사실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건 걱정이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인정한다는 건 그동안에 제가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드리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그 사과가 어디서 시작돼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사이에 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 엄마가 나한테 전화하셨는데 목소리가 이상하더라. 저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야, 미쳤어? 그 나이 어른한테 재산 얘기를 직접 해? 형의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형도 어머니 재혼에 완전히 찬성한 건 아니었는데 그 형도 제 방식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되니까 한 거야. 걱정이면 다냐? 그 말이 어머니 귀에 어떻게 들렸겠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찜찜했어. 근데 엄마가 30년 혼자 사셨잖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엄마 나이에 그 결정하시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는 알아야지. 나도 알아. 알면서 왜 그랬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려가서 엄마 만나봐. 그냥 전화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둑해지고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이 낮게 내려와 있는 것 같았고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에게 잘못한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 목록은 오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바빠서 못 갔던 날들, 전화를 짧게 끊었던 날들, 명절에 왔다가 하루도 안 돼서 돌아갔던 날들,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을 어머니는 혼자 감당하셨다는 것.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 먼저 따지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지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상처가 이미 거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들지 못하는 그 긴 밤 사이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박성일 사이의 이야기 중에서 어머니가 아직 꺼내지 않은 것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은 며칠 뒤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내미신 건 제가 어머니 댁을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형 말대로 전화가 아니라 직접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꽃을 살까 하다가 어머니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갔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로 어머니 문 앞에 서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여시고 저를 보셨습니다.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서 사과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머니 앞에 앉으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차를 내오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와서 뭐 할 말 있냐?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지난번에 한 말. 어머니는 잠깐 저를 보셨습니다. 화가 남아있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곤한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래, 짧게 받으셨습니다. 저는 더 긴 사과를 준비했었는데 그 짧은 한마디 뒤에 무언가를 덧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깐 소리가 나더니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흰색 봉투였는데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모서리가 조금 낡아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봐라.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받아서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과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에는 입금 내역이 있었는데 금액과 날짜 그리고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성일. 그리고 날짜는 제가 22살이던 해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세 번에 나눠서 입금된 내역이었습니다. 합치면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 치료비에 쓴 거야. 저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장 받은 건 300이고 나머지는 조금 뒤에 받았어. 그게 다 거기 들어갔어. 저는 통장 사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숫자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던 그 2달과 겹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복도를 오가면서 어딘가에서 돈을 구하고 있던 그 시간과 겹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지만 그게 치료비에 얼마나 못 미치는 금액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하고 계신다는 걸 막연하게 알면서도
어디서 구하시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분이 이걸 그냥 주셨어요? 빌려줬지. 처음엔 갚으셨어요? 어머니는 잠깐 망설이셨습니다. 갚으려 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리 끝나고 나서 조금씩이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됐다고 하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통장 사본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됐다고. 그 말이 어떤 무게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500만 원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한다는 건 그게 그 사람에게 그냥 돈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영수증은요. 저는 봉투 안에 다른 종이들을 봤습니다. 그거는 병원 치료비 영수증이야. 그때 것들 낡은 종이들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색이 바랜 병원 이름이 찍힌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30년 넘게 보관하고 계셨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걸 갖고 계셨어요? 버리면 안 될 것 같았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건 그 시절의 증거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버텼던 그 시절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그 고마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어머니 혼자 다 감당하셨던 거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말이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받아서 다시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서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차가 식어 있었는데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시절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던 그 병원, 흰 복도, 중환자실 문 앞,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던 어머니의 뒷모습, 그 뒷모습이 그렇게 작아 보였던 이유를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버티고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 뒤에 제가 몰랐던 사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분식집을 다니면서도 어머니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자는 같은 시절을 버티면서 서로의 속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몰랐던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준혁아, 내가 그 사람 선택하는 게 마지막 선택일 거야. 알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선택? 그 말이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68배 나이에 하는 마지막 선택,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머니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됐다. 어머니는 그것으로 끝내셨습니다. 저는 그 짧은 말 속에서 어머니가 저에게 원하는 게 긴 사과나 설명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알아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앞으로의 제 행동이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저는 오래 운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골목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분식집이 있던 그 골목, 지금도 그 골목이 있는지, 가게는 어떻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 기억을 꺼내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골목을 다시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소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기억 속에 있는 골목이었습니다. 그때도 그 동네를 잘 알고 간 게 아니라 병원과 집 사이 어딘가에 있던 골목을 그냥 걸어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면 도시도 변하고 골목도 변하고 기억 속의 지도는 실제와 달라집니다. 며칠을 두고 생각하다가 저는 그 동네를 직접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고 혼자 나왔습니다. 아내는 어디 가냐고 물었고 저는 잠깐 옛날 동네 가본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는 지하철로 새 정거장이었습니다. 내리고 나서 걸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면서 병원은 이쪽 방향이었고 집은 저쪽이었고 그 사이 어딘가에 좁은 골목이 있었습니다. 동네가 꽤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가게들이 없어지고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새로 생긴 곳도 있었고 예전 분위기를 아직 가지고 있는 골목도 있었습니다. 한 20분쯤 걷다가 낮은 건물들이 이어진 골목을 발견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알았습니다. 여기였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 골목만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시멘트 냄새와 낮에도 낮은 햇살이 들이오는 특유의 그늘. 걸어 들어가면서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가게는 골목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간판은 남아 있었습니다. 박씨분식이라고 써있던 낡은 간판. 하지만 간판 아래 유리문에는 종이가 붙어 있었고 안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테이블과 의자가 그대로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공간 특유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문에 붙은 종이에는 짧게 써 있었습니다. 사정상 휴업합니다. 날짜는 2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년 전이면 그분이 가게를 닫은 시점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박성일이라는 사람을 소개받기 몇 해 전이었습니다. 가게를 닫고 나서도 어머니와 연락을 이어오다가 어느 시점에 마음을 정한 것이겠지요. 유리창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돈이 없다는 말을 하려다 못하고 서 있던 저, 그냥 앉으라는 말 한마디에 앉아버린 저, 아무도 없는 구석자리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울었던 저, 그 시절 저는 얼마나 작았는지 모릅니다. 몸이 작은 게 아니라 마음이 작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어디에도 서 있을 곳이 없는 것 같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고 초라한 저를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받아줬습니다. 고마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갚지 않아도 됐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와서 먹고 가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저는 나이가 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언가를 줄 때 기대를 함께 줍니다. 고마워하기를 기대하고 기억해주기를 기대하고 언젠가 돌려받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아무 기대 없이 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분은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재킷깃을 세우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동안만은 그 시절과 지금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어디야? 저 지금 박시분 씨 앞에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기 갔어? 네. 문이 닫혀 있네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2년 전에 접었어. 그분 무릎이 안 좋아지셔서. 그랬군요. 거기서 뭐해?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서 있어요. 생각이 많이 나서. 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잠깐 사이가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들어가서 밥이라도 먹으면 좋을 텐데. 그 말에 저는 목이 또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렇지. 어머니와 잠깐 전화를 하면서 저는 그 닫힌 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열리지 않는 문,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은 이제 기억 안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져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 번 더 그 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골목을 나왔습니다. 걸어 나오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옵니다. 하지만 늦게 온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보다 나쁜 건 아닙니다. 오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는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바뀌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는 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성일이라는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고. 이번엔 어머니도 같이 자리에 있어 달라고. 지난번처럼 단둘이 앉아서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셋이 같이 밥을 먹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잠깐 침묵하셨다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자리는 어머니가 잡으셨습니다. 어머니 동네 근처의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처음 셋이 만났던 그 식당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바꾸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일찍 도착했습니다. 식당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무슨 말을 할지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너무 길면 설명처럼 들릴 것 같았고 너무 짧으면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준비한 말들을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나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 박성일이 같이 도착하셨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걸어오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자연스러움이 이번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셋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시키고 나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죄송했습니다. 그 말이 박성일을 향한 것임을 두 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박성일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화가 있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듣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했는데 사실은 제가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머니한테도 선생님께도 잘못된 방식으로 나왔어요. 박성일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자식 입장에서 당연한 거야. 그 말이 더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하다고 받아주는 것이 사과를 거절하거나 흘려듣는 것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그 가게에서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지금도 잘 떠올리기 싫은 기억인데 그래서 그 기억을 오래 덮어뒀어요. 선생님도 같이 덮어버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박성일은 잠깐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덮은 게 없어. 그 한마디가
조용하게 앉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분에게 그 시절은 지워야 할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게 없었으니까, 그냥 있었던 일이었으니까. 어머니가 국을 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먹어. 그 말이 어쩐지 옛날처럼 들렸습니다. 어렸을 때 밥상 앞에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하시던 그 말, 먹어. 짧고 다정한 명령.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식사는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완전히 편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억지로 채워야 하는 침묵도 없었습니다. 박성일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적은 말 안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예전보다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박성일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둘이 잠깐 남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저.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제가 더 일찍 일했어야 했는데 일찍 못해도 되는 거야. 하면 되는 거지. 어머니의 말이 간단했지만 그 안에 오래 살아온 사람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일찍 하지 못한 걸 오래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성일이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저를 봤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네.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면 됐어? 그 질문이 단순한 것 같았지만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면 됩니다. 박성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나도 됐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지도 않고 화해의 언어가 넘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무언가가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잠깐 잡으셨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방식이었습니다. 큰 예식장도 아니고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 몇만 모이는 조촐한 자리. 어머니는 그게 더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요란한 게 싫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니다운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이 있던 날은 봄이었습니다. 4월 초였는데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작은 식당을 빌린 자리에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형도 지방에서 올라왔고 어머니 친구분 몇 분, 박성일 쪽의 지인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일찍 가서 자리 정리를 도왔습니다. 어머니가 준비실 같은 작은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계셨는데 들어가도 되냐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연한 분홍빛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한복을 입으신 걸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래전이었을 겁니다. 그 한복이 어머니께 잘 어울렸습니다. 굽은 어깨가 조금 펴진 것처럼 보였고 얼굴이 밝았습니다. 제가 알던 어머니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예쁘시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살짝 웃으셨습니다. 이런 나이에 예쁜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울을 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기일이 다음 달이지. 네, 아버지도 알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아버지가 이날을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편하게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식은 조용하고 따뜻하게 진행됐습니다. 박성일은 어머니 옆에서 내내 말이 없었지만 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말이 아니라 눈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형이 저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아 보인다. 응, 잘됐다. 형의 말이 짧았지만 그 짧음 안에 형의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 안도가 느껴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잠깐 밖에 나왔습니다. 4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봄 특유의 그 온도가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심어진 벚나무에서 꽃잎이 몇 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의 불편함부터 식사 자리에서 그 남자를 알아봤을 때의 충격, 어머니와의 다툼, 닫힌 가게 문 앞에서 혼자 서 있던 토요일 오전까지 그 모든 것이 이날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과정에서 잘한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했고 상처드렸고 늦게 돌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받아주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한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자식이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중요한 건 돌아오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울던 저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이 어두웠고 방향을 몰랐고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가는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웃음에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많은 것이 그 한 번의 눈빛 교환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잘 됐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됐습니다. 박성일이 어머니 옆에서 잔을 들었습니다. 조용한 건배였습니다. 그 조용함이 소란한 어떤 것보다 더 깊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늦게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봄도 늦게 오는 해가 있고 꽃도 늦게 피는 나무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늦게 온 것들은 때로 더 오래 남습니다. 어머니의 봄이 그랬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온 봄이었지만 그 봄은 4월에 그 식당 안에서 조용하고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